1981년 4월 12일 일요일 아침,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머스 카운티의 작은 시골 마을 캐디에 위치한 28호 캐빈에서 미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기괴한 미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36세의 어머니 글렌나 수 샤프, 그녀의 15세 아들 존 샤프, 그리고 존의 동네 친구였던 17세의 데이나 윙게이트였습니다. 이들은 당일 아침 8시경 이웃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집으로 돌아온 14세의 큰딸 실라 샤프에 의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8호 캐빈의 거실은 그야말로 피바다를 이루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잔인하게 결박당하고 둔기와 흉기로 폭행당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사건 현장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수 샤프의 어린 두 아들 닉과 그렉, 그리고 이들의 친구였던 저스틴 스마트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채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12세의 셋째 딸 티나 샤프가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은 전날 밤인 4월 11일 토요일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 수 샤프는 5자녀를 데리고 남편과 이혼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캐디 캐빈 28호에 입주한 지 겨우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월 11일 저녁, 큰아들 존과 그의 친구 데이나는 인근 마을인 퀸시로 카풀을 이용해 놀러 갔다가 밤늦은 시간인 10시 전후에 캐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캐빈 안에는 어머니 수와 12세 딸 티나, 그리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어린 아들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고 돌아온 실라 샤프가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수 샤프와 존, 데이나가 서로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고 방 안의 가구와 벽, 심지어 천장까지 엄청난 양의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료용 테이프와 전기 코드로 손과 발이 묶여 있었으며 범인은 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주방용 칼과 장도리를 범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날이 심하게 휘어진 칼 2자루와 피 묻은 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신라는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즉시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아주 강력한 둔기 타격과 반복적인 자상을 입고 과다출혈 및 두개골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 샤프는 목이 베어 있었고 데이나 윙게이트는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수 샤프 역시 전신에 무수한 자상과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세 소녀는 경찰 조사에서 밤사이에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소년 중 한 명인 저스틴 스마트는 거실에서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수 샤프가 2명의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꿈결에 보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사라진 12세 딸 티나 샤프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티나의 침대는 이불이 걷혀진 채 비어 있었고 신발이나 겉옷 등은 그대로 남아있어 강제로 납치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수색견을 동원해 캐디 주변의 울창한 숲과 계곡을 샅샅이 뒤졌지만 티나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플러머스 카운티 보안관실의 수사는 부실과 실책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통제를 소홀히 하여 수많은 이웃과 주민들이 현장을 드나들게 방치했고 이로 인해 지문과 족적 등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들이 대부분 훼손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은 바로 옆집 26호 캐빈에 살고 있던 마티 스마트와 그의 친구 보 부베이였습니다. 마티 스마트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건 전날 밤 자신의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특히 수 샤프가 마티의 아내에게 마티의 가정폭력을 언급하며 이혼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티가 수에게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동기가 성립되었습니다. 게다가 마티 스마트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장돌이 한 자루가 며칠 전 분실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인 망치는 마티가 잃어버렸다고 말한 망치의 재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함께 용의 선상에 오른 보부베이는 전직 범죄자이자 행동대장 같은 인물로 마티 스마트와 항상 붙어 다니며 사건 당일 밤의 알리바이가 매우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플라머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강도 높은 신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안관이었던 더그 토마스가 마티 스마트와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밀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티 스마트는 사건 발생 직후 아내를 남겨둔 채 다른 주로 도망치듯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너와 이혼하기 싫어서 수와 그녀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범행 자백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티의 아내는 이 편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제출했으나 당시 수사팀은 이 명백한 증거를 수사 기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1984년 4월 캐디 마을에서 약 100km 떨어진 부트 카운티의 외딴 숲속에서 한 캠핑객에 의해 인간의 두개골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적 치과 기록 분석 결과 이 유골은 사건 당일 사라졌던 12세 딸 티나 샤프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 피해자는 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티나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의료용 테이프와 또 다른 흉기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직전 누군가 부트 카운티 보안관실에 전화를 걸어 티나의 유골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제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결정적인 제보 전화의 녹음 테이프를 분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제보자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티나의 유골 발견으로 사건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부실한 공조수사로 인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역시 실패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력한 용의자였던 마티 스마트는 2000년에 암으로 사망했고 보부베이 역시 2000년대 중반에 사망하면서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 무덤 속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히던 사건은 2016년 새로운 보안관인 그렉 해그우드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과거 플라머스 카운티 보안관실이 마티 스마트와 보부베이를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내부 문서들과 압수물들이 봉인된 상자 속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칼 중 하나가 마티 스마트가 소유했던 특수칼이라는 사실이 혈흔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과 정황들은 모두 마티와 보가 4명을 살해한 진범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핵심 용의자들이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캐디 케빈 28호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잔혹한 범행과 공권력의 무능 및 은폐가 결합한 최악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캐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어린 생존자들은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공포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범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기에 유족들과 지역 사회에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했으며 이 비극적인 미스터리는 미국 범죄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